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학과 관련된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거니까 이제 간단히 각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질을 배울 거예요. 근데 성질 중 어떤 성질이냐면요. 위상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위선적 성질이라고 한다면은 뭐 편하게 이제 위선적이란 말을 그냥 크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 말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더 올바른 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기서 위상수학을 다루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상적으로 이 친구 형태,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거라서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을 이제 집합 관련된 그런 것들 관련된 성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것이 챕터 2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선은 이건 알아주세요. 이런 프로퍼티, 그냥 이런 성질들이 어느 것에 영향을 받냐면요. 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따라서 그 성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질을 어디에서 논하고 싶냐면요.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트릭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흔히 거리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갈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좀 더 확장된 그 범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성질들, 이제 토포로지컬 이제 프로퍼티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을 다룰지부터 먼저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 내용을 쭉 전개해 놓고서 설명하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친숙해지라고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있죠.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유클리디안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말하는 공간을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n차원까지 넓힌 것이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내적을 좀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적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공간이 바로 내적 공간,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계산할 때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제 루트 씌우는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내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거리라는 것은 그 내적처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제곱만 해야 돼요? 세제곱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이제 3분의 1제곱을 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4제곱 한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4분의 1제곱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는 절대값이어가지고 그 절대값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값들 거리들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최대값으로 정의하자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시킨 버전이 바로 이제 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놈으로 우리가 공간을 확장시킨 것이 바로 놈드 스페이스. 여기에서는 거리를 노름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놈 중에서 이제 P노름, 막 Q노름 해가지고 막 E노름, 투노름, 쓰리노름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이 논드 스페이스 특수한 경우로서 이제 투노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이 되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게 많을 텐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놈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거리를 구하는지 공식이 있죠. 근데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 것인가? 거리는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라는 것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거리 공간이라고 말하는 매트릭 스페이스예요.
지금 점점 뭐 하는 거냐면요. 위로 갈수록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관계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사실 거리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제 수학에서의 논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라는 것을 배제하고 좀 더 공간을 정의를 한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요. 위상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간에 대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해석계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해석계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 공간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이 매트리스 스페이스까지 확장시켜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공간은 여기까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우니까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리가 성립해 가지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위성호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증명이나 모든 설명은 이제 거리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고 이제 집합론적인 관점으로 이제 포항 관계, 여러 가지 집합 연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술을 해 놔야겠네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도 이제 여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안에 포함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트 스페이스에서 그 오픈셋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오픈셋을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 오픈셋들을 이제 모아 놓은 그 집합들을 이제 그 모임 그리고 패밀리를 이제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렇게 정의를 해 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오픈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상 수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학에서 되게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완비입니다. 이제 유리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실수체에서는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완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공간에서의 완비를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수체 그러니까 그리고 필드에서 이제 그런 컴팩 컴플리트니스를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컴플리트니스 그니까 실수의 완비성을 넘어서 이제 공간의 완비성으로 넘어가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완비성 원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공간에서는 좀 더 다른 거를 다른 걸로 정의를 하거든요. 공간에서 이제 완비성을 논해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도입해야 되냐면요. 코시 수열을 도입해야 됩니다. 네, 코시수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코시수열이 일반적으로는 수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이것이 코시수열을 무조건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이제 완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며 그 사실 우리 완비성 공리로도 이제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수체 안에서 이걸로 이제 완비를 정의를 하게 된다면요. 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완비성 공리랑 이 코시수열을 수렴한다라는 이런 완비 정의 그 두 개가 동치라는 것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냥 뭐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들이 이제 완비를 만족시킨다, 코시술이 수렴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면요. 우리 이제 이 중에 매트릭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완비 공간에서는 뭐라 말하게 되냐면요. 앞에 완비가 붙어가지고 완비 거리 공간,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놈드 스페이스가 이제 컴플리트니스 그러니까 완비를 만족시켜요. 그때 공간을 우리가 바나 공간이라고 말해요. 바나 스페이스. 이너 프로토 스페이스 그리고 이 내적 공간에서 이제 완비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을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완비를 만족시킨 이 공간에서는 또 이제 어떤 집합의 성질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 안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건데요. 이 전개해 나갈 때 우리가 토포로지컬 프로퍼티스를 이제 알고 싶은 그러한 집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오픈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린 집합. 그리고 클로즈셋 닫힌 집합.
이제 누가 봐도 이거 두 개는 이제 반대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약간의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오픈 인터벌, 클로즈드 인터벌 이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오픈 인터벌과 클로즈드 인터벌. 이거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거의 n 차원을 확장시키고 좀 더 이제 거리를 일반적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리라는 걸 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집합을 가지고 놀 때 좀 친숙하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상수학과 반대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위상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리가 이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본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기본적인 위상수학에 비교해서는 되게 쉬운 논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한편으로는 이제 거리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좀 더 공부할 내용도 많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컴팩트예요. 우리가 이제 컴팩트 집합 또는 이제 옹골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컴팩트 집합이 무엇인지 좀 여기서 좀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집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연결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집합이 이제 영역을 표시했을 때 그 영역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연결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걸로 얘기하자면 치레치로 정리를 증명하는 데 이 컴팩트가 사용이 될 거고요. 커넥티드 셋 같은 경우는 이 사이값 정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커넥티드 셋 연계 집합을 배울 때 볼록 집합이라는 것이 또 추가될 거예요. 그냥 여기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색을 바꿔 가지고 미리 써 드릴게요. 볼록 집합. 과연 이게 무엇일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매트리스 스페이스 일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오늘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할 거거든요.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냐면요. 이제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덧셈체 그리고 실수배, 상수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여서 공간을 이야기할 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로부터 이제 벡터를 정의하고 이제 벡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벡터 스페이스가 너무 크거든요. 여기 너무 큰 이제 공간을 다룰 필요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우리 그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을 만족시키면서 좀 더 작은 공간 그러니까 서브 스페이스 부분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 두 개 이런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요. 수열 공간이 있어요. 수열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열 공간 중에서 우리 해석학에서 우리 다루게 될 대표적인 수열 공간으로는 LP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LP 스페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을 나가게 될 것인데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좀 약간 난이도 증명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도 좀 어렵고 여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증명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석학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알아들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적당히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와인 같다고 말했죠. 해석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쭉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음미해 나가면서 이제 한문의 안목을 넓혀야 되는 그런 과목이 이 해석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벡터 스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이제 배우게 된 내용은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자, 벡터 스페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덧셈하고 이제 상수배가 이제 잘 정의가 되는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제 자연스러운 그런 연산일 것인지,
그리고 이제 두 연산이 그 덧셈과 상수배라는 그 두 연산이 있는데 그 두 연산이 잘 어울린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두 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항연산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와 가지고 두 개로 이제 이루어진 연산을 할 건데요. 이 이항연산 한 개만 주어진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로는 이제 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아벨리안 그룹과 이제 넌 아벨리안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넌 아벨리안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대대 수학 시간에 더 이제 깊게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현대대 수학 시간이 아니라 해석학 시간이니까 우리는 아벨리안 그룹만 잠깐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룹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펼치다 보면은 이제 깊게 나가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거의 그냥 대수하게 돼버릴 거니까 우리는 한 덧셈군,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이 덧셈군이거든요. 이 덧셈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벨리안 그룹이 덧셈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 G라는 것이 셋일 때 이 덧셈이라는 연산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면요. 그 이항연산, 그러니까 원소 두 개를 딱 가져와요. 그래서 그 원소 두 개가 이제 가져왔을 때 한 개 이제 원소를 내뱉는, 그러니까 x랑 y 이 두 원소를 내뱉었을 때 결국 x 플러스 y라는 그 딴의 값을 내놓는 이러한 함수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덧셈 자체를. 근데 이 덧셈 구조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덧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덧셈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좀 이런 연산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중에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x에다가 y를 더한 거가 y에다가 x를 더한 거 그 두 개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죠. 이 g의 원소가 x, y에 대하여. 그리고 제가 x랑 y 이거를 먼저 더한 다음에 이 z라는 것을 더하는 것과 이제 y랑 z 이것을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를 더하는 거, 이 두 개의 값이 이제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떤 y에다가 이제 x0라는 것을 더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이 이제 덧셈에 대한 역할을 이제 못하고 같은 값 그냥 y를 내뱉을 수 있는, 모든 y에 대하여 이런 성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x가 G 안에 존재하길 바란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는, 근데 네 번째를 정의하기 전에 이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세 번째에 대한 얘기에서 그랬을 때 이 x0, 그러니까 마치 영역화 비슷한 거죠. 덧셈에 대한 그 항등원 같은 이제 원소를 뱉도록 하는 그런 이 x를 x0를 우리가 표기하기로 파이 0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제 원소 G에서의 그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이다라고 해가지고 0G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현대대 수학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표기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부르기를 상등원이라 불러요. 근데 이 같은 값을 내뱉는 것이 어떤 연산에 대한 그 상등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with regard to 그대 덧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안 썼냐면 네 번째 정리에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y라는 것에다가 모든 y에 대하여 y에다가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이 덧셈에 대한 한등원 역할을 하는 이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만들어주는 Z가 이 G 안에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y에다 마이너스 y 더하면 0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y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Z 같은 경우는 이것을 표기하기로 마이너스 y다 라고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부르기를 역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inverse 엘리멘트가 되겠죠. 어디에 관해서? 덧셈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번을 정리하자면요. 이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이제 가능한 거죠. 이제 커뮤테이티브 교환 법칙이 이제 가능하게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결합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associativity. 왜 형용사용으로 썼지?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3번과 4번은 이제 한등원 역원 이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인버스 이거에 관련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만족시킬 때 이때 이 집합 G에 대한 이 플러스 연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이 체계를 우리가 부르기를 어댑티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한국어로 말하기로 덧셈 군이 되겠죠. 덧셈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공리를 만족시킨다면 우리 덧셈 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1번 조건, 여기서 1번 조건이 만약에 삭제된다. 삭제된다면은 우리가 그 그룹을 이제 너나벨리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음, 원래 이것까지 설명 안 하려다가 쓰다 보니까 좀 어리버리하네요. 그러니까 너나벨리안 그룹 같은 경우는 이 1번 조건이 삭제된 2, 3, 4번 조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번 조건이 그 커뮤터티비티가 성립하는 것을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아벨리안 그룹만 다룰 것이니까 이것도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점을 가질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X0 그리고 여기에서 Z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존재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과연 이게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만족시키는 것이. 근데 무조건 딱 한 개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이거다, 그것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기 X0가 한 개로 결정되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OG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 하나는 유일하다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일성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유일성 증명 안 했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유일성 증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의문점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이 친구가 과연 유일한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원
이 친구가 이제 과연 유일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센 군이 주어졌어요. 잠깐만, 내가 잘못 썼나? 죄송합니다. 이거 더 세면 이제 영어로도 잘못 쓰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다 고쳤죠? 네. 미안해요. 자, 더 센 군이에요. 더 센 군 이렇게 씁니다. 에디션도 이렇게 쓸 때 I를 쓰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증명하고자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프로퍼티. 덧셈에 대한 한등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G에 있는 이제 Y에 대하여 X에다 Y 더해도 똑같이 Y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X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존재하는 것 뿐더러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만약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했을 때 저기 뒤에 exists, there exists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Y에 대하여 여건이 존재하기를 Y에다가 이 여건을 더해줘서 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이 Z가 이 여건이 존재하도록 하고 그것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데피니셔닝 위해서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유일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명제에서는 이제 존재한다는 것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증명할 때도 존재성은 정의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일성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 유일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거의 대수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유일성 어떻게 증명하게 되냐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 두 개 같다. 라는 것을 보이면 끝나거든요. 유일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들이 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걸 x0, x1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x0를 더했던데 똑같이 이제 y가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커뮤터티브 이제 하니까 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z에다가 이제 x1 더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z를 내보내는 이러한 x0, x1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스타 1, 얘를 2 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현재 x0가 x0랑 x1이 현재 같은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모든 이 G에 있는 모든 원소 Y에 대해서 가능하고 이제 모든 G에 있는 원소 다 Z에 대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Y 대신 이제 X1을 넣고 이 Z 대신 이제 X0를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X0 더하기 X1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시기 위에서 X 더하기 X1은 X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 위에서 X0 더하기 X1은 X0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둘이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무엇이냐면요. X0가 현재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X1에다가 이제 항등원을 더하면은 이제 X1이 나와야 되고요. X1도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x0에다가 항등원 더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같은 값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x0랑 x1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음. 이렇게 유일성 증명을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것도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당연히 존재성은 이제 정의에 의해서 너무 당연하게 트리비얼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유일성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유일성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 똑같아요. 뭐겠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녀석들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걸 Z1, Z2라 해보고 했습니다. 그냥 Y에다가 Z1 더해주면은 또 0이 되고요. Y에다가 또 Z2를 더해줘도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오지 이게 돼버리는 이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Z하고 Z2가 같다라는 것을 이 식과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Z1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거 대신 뭐 넣을 수 있겠어요? 얘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투스타 이거에 의해서 이 친구는 Z1 더하기 Y 플러스 Z2 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결합 법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Z1 플러스 Y 플러스 Z2 이걸 앞에 걸 먼저 계산해도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Z1 플러스 Y는 우리 별표와 함께 이제 교환 법칙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Z2를 더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Z2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Z1과 Z2 같은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성 증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정리였고요. 생각보다 유일성 증명이 좀 초반에는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의로부터 별로 우리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쉬운 증명이었고 나중에 좀 유일성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유일성 증명하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크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예시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리티브 그룹에 관련된 예시. 죄송해요. 펜슬 떨어뜨릴 뻔했네요. 네,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예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이 집합 Z가 주어졌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Z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그룹 안에서 이미 원소 이제 두 개를 꺼내왔을 때 그 여러 자연스러운 연산치기가 가능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덧셈이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에디티브 이번에 0 안 틀릴 거예요. 에디티브 그룹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왜 되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찮은 과정이니까 저는 생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자연수 전치집합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럴 때는 덧셈군이 되지 않습니다. 아, 또 이러네. 왜죠? 라고 물어보면은 그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하나 보이면 되겠죠. 3번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해주는 이 0이 여기 없잖아요. 일반적인 덧셈에서 그 이 자연 전치법에서 이제 이 Z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체계에서 이 항등원 역할을 하고 있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0입니다. 근데 0이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기해 주면 되냐면요. 왜냐하면
n0가 여기 존재해 가지고 이 n에 속하는 자연수 적집합에 속하는 모든 n에 대하여 n0를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n0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not 어디티브 그룹, 어디티브라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0이 없으니까 문제니까 0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자연수 적집합에다가 0을 추가한 이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은 덧셈군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럼에도 덧셈군이 되지 않습니다. 2번에 왜 안 될까요? 아니 3번은 만족시키지만 4번은 만족시키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족시키려면은 x라는 것이 이 집합 안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에다가 x에다 1로 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마이너스 1인 걸로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1이 저 집합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덧셈군이 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번째, 좀 어려운 것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수론 가면 진짜 엄청나게 배울 것이고 현대대 수학 가서라도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ZN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ZN은 원소를 n개 가지고 있는데 정수 n개예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n개의 정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은 n-1이 있겠죠. 이 집합을 여기 ZN이라 표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떻게 얻어지냐면요. 우리가 0, 0이라는 것을 이제 만약에 n도 0 취급하고요. 2n도 0 취급을 하고요. 3n도 0 취급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마이너스 n도 0 취급하고 마이너스 2n도 0 취급하고 마이너스 3n 이런 것도 다 이제 0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1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n 이것도 1 취급하고요. 1 플러스 2n 이것도 1 취급하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1 마이너스 n 이것도 1 취급하고요. 1 마이너스 2n 이것도 1 취급하고요. 이렇게 얻어진 그 집합을 ZN이라고 표시를 해요. 어?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특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제 표기하겠다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이 n개의 원소로만 이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이러한 연산이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연산에서 이렇게 얻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이 ZN이라는 그 집합이 있었을 때 연산 체계를 자연스러운 덧셈 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합니다. 그 Z3 같은 경우요. 1 더하기 1 같은 경우 2로 바로 처리가 되고 2 더하기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4잖아요. 근데 Z3 같은 경우는 이제 0, 1, 2 이 세 개의 원소밖에 없기 때문에 4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3을 나눈 나머지 1로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해버리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1이라면은 이 Z3 안에서 그 어디티브 그룹을 만족시킵니다. 되게 신기하죠? 다른 예시도 봐볼게요. 이 Z5에서는 1 더하기 2 같은 경우는 이제 3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Z5 같은 경우는 0, 1, 2, 3, 4 이 5개 원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5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 더하기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7로 계산할 텐데 여기는 7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덧셈을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됐냐면요. 2다.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 2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게 된다면요. 결론적으로 Z5 여기 안에서 자연스러운 덧셈이 정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어디티브 그룹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티브 그룹이다. 괜찮을까요? 되게 재밌는 예시 하나 가져와 봤고요. 네, 이게 제체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집합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카운터블 한 집합이겠지만 그 무한집합이어가지고 원소 개수가 그냥 인피니트 개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나이트 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덧셈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다 실수배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으로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어디티브 그룹 덧셈군 안에서 x에다가 r 배하는 거 그리고 이 x라는 것은 그 g의 이제 원소고 이 r 그러니까 실수 하나 가져와 가지고 실수배를 해버리는 그런 것이 이 g 안에서 잘 정의가 됐냐 이런 것이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었던 이 z 같은 경우가 되게 안 되는 예시 중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그룹을 Z3를 잡아가지고 0, 1, 2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x를 0이 아닌 어떤 수를 잡아요. 그러니까 1 또는 2가 되도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r을 이제 3분의 1을 잡아버린다면은 3분의 1 이제 x를 3분의 1배 한 게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0, 1, 2 이 세 개 중에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x에다 3분의 1배를 한 것이. 그런데 이게 0 또는 1 또는 2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3번 더해요. 3번 더하게 되면 당연히 0 또는 3 또는 6인데 여기 안에서 연산 체계로 간다면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것을 3개 더해 보세요. 이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 이거기 때문에 3개 더하면 0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연산이 만족시키기를 바라냐면요. 이 연산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계산해도 값이 같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것은 1 곱하기 x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x가 같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 x가 0이다 라는 것의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이 ZN 같은 경우가 이 대표적으로 덧셈 건지 실수배를 자연스럽게 정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ZN 말고 어떤 것이 실수배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고 실수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상수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데피니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덧셈군이 주어져요. 음, 덧셈군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 상수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게 될 거냐면요. 아까 말한 그 덧셈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이항연산을 가지고 그 하나의 결과가 도출했는 그런 결과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V의 원소 하나 꺼내요. 거기에는 실수 하나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V에 있는 원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실수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결국 이 V라는 값을 꺼낼 때 만약 실수 A를 이제 가져왔다면은 AV 정확히 이제 A 곱하기 V라는 이런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
상수급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걸 얘기하기로 상수급이라 말하는 거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여기는 총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 v에다가 1을 곱한다면은 이게 v가 되길 바래요. 이 v의 원소에 있는 그 모든 v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먼저 v에다가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a로 곱하는 것은 이제 ab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v를 곱한 거가 값이 같기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a랑 v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b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a, b는 모든 실수 그리고 v를 여기 v 안에서 꺼내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 v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이름 부르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왜 v인지 알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 무엇을 만족시키기 바라는요. 자, 세 번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덧셈과 상수배 이것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로 두 개. 이것에 이 덧셈에다가 이 상수배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더 가능하면 좋겠냐면은 a에다가 u 곱한 거 더하기 a에다가 이제 v를 곱한 거 그 둘을 더한 것과 이제 값이 같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u랑 v를 이제 벡터 여기 v 안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상수곱끼리 이제 더한 다음에 그것에다가 u를 이 곱한 것은 a랑 u를 곱한 다음에 b랑 u를 곱한 거 그 둘을 더한다 이런 연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또 실수고 u가 이제 v에 있는 원소 이렇게 이 두 개가 만족시키길 바래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미리 네임들을 붙여준다면요. 이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는 실수배 스칼라 곱셈이 아니고 상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상수곱에 대한 상등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배합 법칙이죠. 어소시에티비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때 우리 우리 집합의 이 V에 대해서 덧셈이 정의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로 벡터 스페이스 이것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리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벡터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확히 실 벡터 공간. 만약에 이게 실수간에 복소수가 들었다면 복소 벡터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공간이 정해졌으니까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임의의 원소, 벡터 공간에 있는 임의의 원소 V를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기를 벡터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것이에요.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가 된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이제 모든 원소들이 다 이제 벡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점들도 이제 벡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행렬도
벡터가 될 수 있을 거고 함수도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벡터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기하 벡터 또는 기하식을 배웠던 그 추상적인 게 아닌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더 추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벡터를 더 정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리마크를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 지워지냐? 자,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아까 그 덧셈군에서 덧셈에는 이제 그 항등원 역할을 하는 그 0, 그러니까 이 집합 그 G에서의 그 항등원 역할을 하는 그 0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실벡터 공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것은 덧셈군을 이룬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영역화를 하는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 집합 V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0V로 쓸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실 벡터 공간이 정의가 됐을 때 이 덧셈에 대한 항등호 역할을 하는 이 0을 우리가 부르기를 0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0벡터를 이야기를 할 때는 굳이 0벡터를 밝혀서 적어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보르디체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는 아니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진하게 쓰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0벡터는 이제 스칼라 0하고 구분을 해줘가지고 써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필드를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런 지금은 이 실수에 대한 그 상수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배란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채, 필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필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 있는 원소를 가져와 가지고 상수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필드 우리가 필드로 채택했던 것 중에서 당연히 복소르도 체를 만족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 안 했다면 복소르도 체 만족해요? 그러니까 앞서 나와서 그 체 조건 다 만족시키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체는 아니죠. 순서가 없잖아요. 복소수에서 1 플러스 i, 2 플러스 2i 이거 두 개 가지고 두 개가 먼저 대소관계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복소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비순서체, 완비도 따질 수 없겠죠. 순서가 없는데. 이렇게 복소수 전체 집합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복수 함수론을 여러분이 배우시다면요. 복소수의 크기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채택해가지고 이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i가 들어간 그 수는 이제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복소수는 체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복소수 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때도 제가 이제 ZN을 언급을 했을 텐데요. 이 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Z2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Z3도 됩니다. 그 다음 Z4는 안 되고요. Z5이 돼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ZP가 가능합니다. 이 P는 뭘 쓴 거냐면요. 프라임 넘버. 너무 좋은 수죠. 아름다운 수.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원소의 개수로 만들어지게 Zn 그리고 ZP 이런 것들이 이제 체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여기에 Z4가 왜 안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잠깐 써드리는 거예요. Z4 안에는 2라는 원소가 존재하겠죠. 왜냐 얘는 0, 1, 2, 3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랬을 때 2에다 무언가 곱했을 때 이제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상수배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이 필드는 여기에서 말하는 벡터 스페이스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상수배, 실수배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곱셈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배를 넘어서 이 곱셈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덧셈과 이제 상수배 이것만 가정하면 되는데 필드는 덧셈과 곱셈이 가능해야 돼요. 곱셈로 가능하니까 나눗셈로 가능해야겠죠.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함께 자유롭게 어우러져 가지고 정의가 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정의될 수 있다. 라는 것이 필드고요. 그러니까 필드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는 이제 좀 더 곱셈에 대해서 더 정의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원소 여기 2를 꺼냈을 때 2에다 무언가 곱해도 이게 1이 돼버리는 그 무언가 있어야 돼요. 그 x가. 그래야지 곱셈이자 정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수배와 다르게. 근데 이 x가 현재 여기 존재하나요? 0 넣으면요. 0 되고 1 넣으면 2 되고 2 넣으면 4니까 0 되고 3 넣으면은 6이니까 6 아니고 이제 2가 되니까. 결국 1이 되는 그 x값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Z4는 필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개수가 4개가 아니라 이 프라임 넘버 이 홀수계이면서 아니 홀수는 아니다.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소수 소수계일 때 P가 이 소수일 때 이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거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거에 대해 빠르시면은 진짜 끝도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커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연구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이걸로 확장시켜가지고 이 데피니션 가지고 알 수 있는 그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왜 이렇게 힘들죠? 자, 벡터 공간이 주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V에다가 0을 곱해요. 여기에서 0은 이 스칼라 0이에요. 그러면은 0벡터가 된다. 이런 명제가 존재하고요. 당연히 이 V는 저 집합 V 안에서의 원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V에 대한 원소 V에 대하여 V에다가 N을 곱한 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V를 N번 더한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N은 자연수면 되고요. V는 V에 있는 원소. 자,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V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는 이제 마이너스 V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by definition.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만 이용해가지고 명제, 정리 이런 거 활용하지 않고 이 정의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보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음. 이번 기회에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돼가지고 많은 명제들과 많은 정리들을 알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해보려는 거 무엇이냐면요.
스칼라 0에다가 이제 v 곱한 거잖아요. 근데 스칼라 0은 이제 0 더하기 0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분배 법칙에서 성립하게 되니까 이렇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걸 그냥 이거 삭제하고 싶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서술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정의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다가 얘 역언을 더해줄게요. 덧셈에다 영어를 더해줘가지고 그 역언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역언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우변은 이렇게 있는 것에다가 역언을 양변에 더해준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됐고요. 그랬을 때 이 좌변 얘는 정의에 의해서 0벡터가 될 거고요. 우변은 우리가 이제 어소시에이티비티 결합 법칙이 가능하겠죠. 결합 법칙을 써가지고 이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0벡터잖아요. 거기에다가 0벡터 더한 거. 근데 0벡터는 역할이 결국 같은 값을 덧셈에 대해서 같은 값을 내주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다는 것이 증명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였어요. v에다 n 곱한 거는 이제 v를 n번 더한 거, 그리고 여기 n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수라고 했지만 그 무한대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 친구는 n은 1을 n번 더한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 두 개에 대해 가능하니까 유한계에 대해 다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1 곱하기 v는 v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리 첫 번째에서 그 상수곱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끝났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겁니다. 마이너스 1 곱한 것이 이제 그냥 마이너스 v가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하나를 치환해 버릴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 v 곱한 거 얘를 우리 w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마이너스 1 곱하기 v가 이제 마이너스 v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v는 이제 v에 대한 역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했을 때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플러스 w가 0벡터가 돼버리는 그런 w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v로 이제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티브 v로. 근데 그니까 이제 이게 0벡터가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v는 1 곱하기 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첫 번째 이제 공이었죠. 그리고 w는 이거였고요. 우리 분배법칙 가능하니까. 그리고 실수끼리 연산.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0 곱하기 v는 0벡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프로포지션 첫 번째로 증명을 한 바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w 역할이 v에서 무언가 더했더니 0벡터가 나오는 것이니까 w는 그 역원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이 증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제들을 여러분들이 편히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개의 공리 그리고 여기 네 개에 대한 공리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덧셈에 대해 자유롭게 연산하고 싶고 이제 곱셈에 대해 자유롭게 곱셈은 이제 필드고 상수비에 대해 자유롭게 이제 연산이 가능하고 싶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이렇게 7가지 4개 더하기 3개 이런 연산이 자유롭게 가능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음. 자, 점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관련된 예시를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제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랬을 때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에서 이제 꺼내와요. 두, 두 원소를 꺼내왔을 때 n 차원이니까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n개의 성분을 가진 이러한 것들을 가져왔을 때 덧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성분들의 덧셈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수배 같은 경우는 상수배는 각각의 성분들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리얼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게 왜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는지는 그 7가지 이제 공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전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살면서 심심할 때 한 번쯤은 증명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여기에다가 제가 힘을 실어가지고 하면 또 강의가 또 2시간 뻥튀게 되겠죠. 별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걸 여러분들 본다고 시간 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 되니까 저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정사각 행렬만 봐가지고 이제 n만 썼을 텐데 원래는 n by n 행렬일 때 이렇게 쓰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 표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요. 모든 n by n 행렬들을 다 모아온 거예요. 이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표기할 때 잠깐 헷갈리지 않도록 만약 m하고 n이 같은 이게 정사각 행렬일 때 우리가 그냥 mn에다가 r로 쓰고요. 이 친구는 그냥 n을 2번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표기와 다르지?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대한 그 덧셈과 곱셈, 덧셈과 다수 거기서 곱셈이래. 곱셈은 이제 그 빌드인데 자꾸 아까 빌드 촬영하고 다시 벡터 스페이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 혼나오는 것 같아요. 상수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덧셈과 상수배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행렬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n바이의 행렬을 서문에다 표시해주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다 덧셈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바로 위에서 거의 마찬가지로 각 성분들에 대한 덧셈으로 우리가 정의하면 편하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B1은 여러분 불러주세요. 자, A M1 플러스 B M1 A MN 플러스 PM
이렇게 만약에 덧셈을 정의를 하고요. 상수배. 그러니까 이거에서 친구에다가 r을 곱한 거 상수 r을 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연산되게 말하면요. 바로 각각의 소분에다가 상수 r을 곱한 게 되기를 바라죠. 실제로 이게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행렬에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연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7가지 공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신다면요. 얘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자, 이번에 무엇을 생각해 볼 거냐면요. 지금까지 벡터 스페이스 지금 두 개 본 거면요. n차원 그리고 이제 n by n 매트리스 같은 경우 결국 차원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n차원, 이거는 mn차원 이렇게 막 이해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유한차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한차원 벡터 스페이스는 없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한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무한차원 벡터 스페이스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제 대표적인 그게 무엇이냐면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무한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을 때, 수열은 무한대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뭐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대형인 벡터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닌데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무한 차원의 벡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근데 엄밀하게 아니라는 것만 잠깐 알아주시면 바이고요. 근데 V라는 것을 근데 이제 그 수열 하나 가지고 이거를 벡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위에서도 모든 행렬을 다 가져온 것처럼 모든 수열을 다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도 모든 수열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수열을 가져올 거고요. 아, 오늘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V의 임의의 그 원소라는 꺼내요. 그것을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수열로 이해할 수 있겠죠. 수열을 꺼내온 거니까. 그래서 항이 이제 A1, A2 해가지고 이제 무한 차원인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B 또 꺼내볼게요. 뭐 A 앞 B를 꺼냈을 때 이것도 무한 차원이 B1, B2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두, 두 수열을 더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냐면요. 각각의 성분 더한 걸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한 차원이 될 거고, 이 A라는 행렬, A라는 그 벡터에다가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줄 수 있냐면요. 그것을 각각의 성분에다가 알베라 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요. 이 수열 공간, 실수열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예시 하나 봐볼게요. 제가 흔히, S가 쓰실 때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F. 이 F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모든 함수를 모아놓을 거예요. 근데
실수값을 내뱉는. 그니까 정의역이 S고 공역이 이제 R인 이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함수의 덧셈이라는 것은 fx에다가 gx를 더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상수비를 한 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함수에다가 상수비를 시킨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연산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함수를 모아놓은 이 함수 공간도 이제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 거냐면요. 현재 벡터 공간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 벡터 공간을 보면요. RN 스페이스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모든 행렬 다 모아놓고 모든 수열 다 모아놓고 모든 함수 다 모아놨어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를 좀 줄이고 싶어요. 저는 이 다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뽑을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벡터 스페이스 가지고 있던 그 성질 있죠. 그 특징들, 그 좋은 이론점들, 그것들을 다 이제 웬만하면 쭉 이제 가지고 안고서 그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분 공간이라고 서버 스페이스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서버 스페이스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서버 스페이스 얘기는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에 관련된 예시로 좀 더 여러 개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수열 공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수열 공간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될 것인데요. 정확히 약간 이런 거 관련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좀 더 특수한 경우는 LP 스페이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LP 스페이스 관련돼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우리 증명하는 과정이 좀 길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스터할 수 있기 바라고요. 공리들을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잘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덧셈 공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관련된 그 네 개의 세 개의 공리들 합한 거고요. 앞서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빌드 같은 경우는 덧셈과 플러스로 무엇이 정의되어야 된다? 상수비가 아니라 곱셈이 정의되어야 된다. 곱셈, 그리고 나눗셈도 같이 정의되어야 된다. 아예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